핵의 원리에다가 혹시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핵의 원리만 알면 되겠지만 전산핵의 1급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핵의 원리에다가 맥시멈이 원가 핵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보면은 자격 시험 보다가 실무에서 실수를 몇 개 하면은 원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가를 조금 보충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에게는 부가세 가장 기본적인 총론만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 전체 100점 만점에 30% 15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하나에 2점씩 배점이 돼가지고 15점 해서 30점이 만점이 되는데요. 우리 전산학의 1급 자격 취득을 무난히 하려 그러면은 그래도 이론을 10개 이상은 맞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요. 보통 이론이 부가세가 한 3문제, 원가 회계가 5에서 6문제 나오고요. 나머지는 회계 원리 문제가 되겠는데 원가 회계에는 5, 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이 30점이 배점이 되고요. 실무는 전체 70점으로 해가지고 기초 정보관리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전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무를 70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몇 점씩 배점하는가 하면 3점씩 배점을 해가지고 70점을 만드니까 일반 전표 6개, 메인 매출 전표 6개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2개, 결산 3개, 조회 3개 요 정도를 내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7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합해서 7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은 60분 동안 자격 시험 보는 시간이 60분이 돼요. 60분이 되면은 어느 것부터 먼저 푸는가 하면 실무부터 먼저 푸는 게 유리하다. 어떤 수험생들은 이론부터 먼저 푸는데요. 절대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실무부터 먼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실무는 전체 한 40분 정도의 문제를 끝내주는 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요. 40분이면 무탈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론을 갖다가 20분 내에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국 세무사의 주관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론은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원가가 들어가고요. 부가세 총연동도 들어가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실무가 전부 다 제조업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에서 한 10개 정도만 맞아준다면은 실무에서는 좀 실수를 남발하더라도 최대 6개를 남발하더라도 18점 마이너스니까 무탈하게 합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아니면 기분 좋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실무 쪽에 조금 보충을 좀 해드리고요. 이론 쪽에서 원가 쪽을 조금 보완을 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첫 강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을 잘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선 가장 기본 원리,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계에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라는 게 뭔지, 분계라는 게 뭔지 요거만 할지 알면은
전산회계 1급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산회계 1급은 전표 처리만 할 줄 알면 자격 시험 보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회계의 기초 지식, 꼭 실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실무 프로세스를 해준 다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격 시험에 잘 나오는 모의고사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안심하고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강의니까요, 우리 회계 기초 지식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들어가면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책 206페이지를 펴보면은 206페이지는 이론도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도 도움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실무로 들어가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뭔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 뭔가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독자님 또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무회계 이해부터 먼저 알려주고요. 실무 입력하는 방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무회계 이해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회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회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계에 입문하게 되면은 회계라는 건 뭐를 배우는 거지요? 장부 기술을 배우는 거지요. 장부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이해관계자,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회계의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목적인 그 기업의 재산의 능력이 얼마냐, 재무 상태와 영업 성적이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 손익계산서가 회계의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장부 기술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장부 기술을 손으로 써서 수기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프로그램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명 전산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계는 결국 어떤 거냐, 회계를 이해하려면은, 자, 바로 요거, 다른 거 모르고 요걸 알아야 돼요. 부기. 과거에는 부기, 기술적인 면을 장부 정리할 때, 자,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부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기는 일정한 방식. 자, 일정한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복식부기 원리 원칙입니다. 복식부기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복식부기 원리 원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 어떠한 기준,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장부 정리를 해주는 거를 복식부기 원리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만이 알아보게 작성되는 거는 단식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명 가계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부기는 복식부기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자,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장부에 정리해주는 이러한 기술적인 절차를 부기라 그러고, 여기에 기준이 되는 원리 원칙이 바로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속에 부기가 포함되는 거지요. 요거를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 회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복식부기. 자, 원리 원칙.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 원칙에 의해서 무슨 부기를 공부한다고요? 영리부기. 바로 전산회계에선 영리부기 중에서 회사부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전산회계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부기 중에서, 회사부기 중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자, 그러면은 회계라는 게 어떤 거냐? 장부 기술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얘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식북이 원리 원칙에 의해 작성할 때 회계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회계 단위, 기준이 어디냐? 회계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장부 정리할 거냐? 다시 말하면 본점을 위주로 할 거냐? 지점을 위주로 할 거냐? 본사를 위주로 할 거냐? 공장을 위주로 할 거냐? 이런 장소적 범위, 사실, 장부 정리의 사실을 갖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 중에 어디를 위주로 장부 정리할 거냐? 이게 바로 회계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계 기간을 얘기하죠. 회계 기간을 다른 말로 사업 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업 연도는 자, 우리가 원칙이 우리나라는 사업 연도가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항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1년 안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냐? 아닙니다.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다음 연도 2월 28일 날 끝나면 됩니다. 뭐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초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걸 뭐라고요? 기말이라고 얘기할 때, 자, 통상적으로 1월부터 6월을 상반기 결산이라랍니다. 나중에 실무드 가면은 상반기 결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1월부터 6월은 상반기 결산이고 7월부터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반기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회계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자,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입니다. 올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19년 전이 2020년 전이 2019년이죠. 전년도를 정기라 그러고 정기 자료가 2월대 넘어오는 걸 정기 2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자, 프로그램에 정기와 단기가 표시가 됩니다. 정기와 단기가 표시되고 올해 남은 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내년으로 2월대 넘어가는 걸 차기 2월이라랍니다. 넘어 들어오면 뭐라고요? 정기 2월. 넘어가면 뭐라고요? 차기 2월. 올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기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회계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요거 기억을 꼭 해줘야지만 되겠고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가장 먼저 회계의 분류를 알아야 됩니다. 요건 출제 이론 시험에 출제에 나오는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전산회계는 뭐를 기준이냐? 우리 회사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외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장부 정리를 외부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 즉 외부 관리자는 주주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최종 소비자들도 그 기업의 선호도가 좋아야지만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재무회계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리회계는 자, 관리회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부 관계자, 요거는 관리회계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내부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관리회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은 즉 외부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즉 재무회계를 위주로 해서 장부 정리하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다만 이론 시험 볼 때는 자, 외부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걸 뭐라고요? 재무회계고, 내부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요? 관리회계. 요거를 X자로 반대로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을 해주고요. 자, 우리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복식부기 원리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건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 생소할 거예요.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거래, 매일매일 재산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면은 들어오는 돈이 있지요. 나가는 돈이 있지요.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갖다가 구분해서 장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언제나 장부 정리할 때는 차변과 대변은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차대가 안 맞으면 장부 정리는 실패를 한 겁니다. 이때 언제나,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나 마무리할 때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자, 우리나라 모든 기업회계 기준은 거래 인식에서 발생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회계 처리는 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자, 거래는 결정적 사건, 즉 재산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장부 정리를 해주는 걸 바로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회사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발생주의 말고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건 발생주의와 무관하게 현금을 갖다가 수취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해서 장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자, 다 발생주의인데, 재무제표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기업의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우리 기업의 영업성적, 경영성과를 나타내 주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고요.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 주는 걸 자본 변동표라고 그러고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보고서를 현금 흐름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표기해 주는 걸 주석이라 합니다. 얘를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뭐뭐 있다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중에서 다 나머지는 다 재무제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이지만 현금주의는 어느 거냐면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 인식은 전부 다 무슨 주의 원칙이라고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준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계정과목이라는 거, 여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알아야지만 전산회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일정 시점, 여기 중에 이론에 잘 나옵니다. 일정 시점 아무 때나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는 재산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재산의 능력을 제공하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정직된 거지요. 정태적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한번 줄게요. 작성하려고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됩니다. 회계를 알려고 그러면 회계의 5대 극성을 알아야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회계의 5대 극성은, 자, 교재는 없습니다. 요렇게 자산은
자산은 부채는 그 다음에 자본은 그 다음에 수익은 그 다음에 비용은 자 이렇게 자 회계의 5대 극성은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 자산은 기분 좋은 돈입니다. 예, 많이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떻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총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부채는 내 게 아니지요. 남의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빚이니까. 그래서 기분 좋은 돈에서 기분 나쁜 돈을 빼면은 자본이 나와요. 바로 자본은 자기 순재산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부채는 빚이니까 타인 자본을 얘기한다면 자본은 내 거니까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수익은 내가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용은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쓸지 알아야 지출하는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출하는 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계의 5대 극성은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이 있을 때 회계의 5대 극성을 가지고 우리는 회계의 몇 대 짝꿍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2대 짝꿍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계의 2대 짝꿍은 뭐냐 하면은 바로 총 재산이 얼마 있냐, 빚이 얼마 있냐, 순재산이 얼마 있냐, 즉 재산의 능력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지요. 요거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는 돈이 많은지 나간 돈이 많은지 알아보는 거, 즉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가 회계의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회계의 5대 극성이 뭐뭐 있다고요?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이 있고요. 회계의 5대 극성 가지고 회계의 몇 대 짝꿍을 만들 수 있다고요? 2대 짝꿍, 즉 자산, 부채, 자본이 합해서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뭐라고요? 재무 상태표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모여서 즉 영업 성적을 나타내주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와 개정과목,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개정과목은 바로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구성요소인 개정과목은 자 회계의 5대 극성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애울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고 개정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도 되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실무를 할 때 용이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재무 상태표는 자 우리 기업의 기분 좋은 돈, 기분 나쁜 돈 내 것을 가지고 자 개정 과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거. 그래서 재산의 능력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부채라는 것은 뭐야? 우리 회사의 재산 중에서 유출된다는 거지. 재산, 자원이 유출된다는 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명 소극적 재산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재산, 자기 자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돼서 재무 상태표를 표시하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는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려면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작성 기준은 자 항상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데 시험 볼 때 오답을 순액 표시, 모든 전산에게는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해주는 건데요. 오답을 순액 표시로 오답을 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우리가 전산회계에서는 즉 현금의 회전이 빠른을 다른 말로 큰이라 그래요. 빠른 항목부터 먼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유동자금 먼저 들어온 거, 현금이나 예금 이러한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장부상에 표시하고, 건물이라든지 토지 당장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나중에 표시해 주는, 즉 유동성 배열법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잉여자산이죠. 잉여자산이라는 건 자본금, 자 주식회사, 법인, 자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인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법인은 최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물적 회사니까요. 최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이외에 발생하는 잉여 재산을 우리는 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정은 통합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요건 이제 따로 이제 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통합 표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합 표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은 몇 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와 장기로 표시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건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기.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거는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계정 과목을 따질 때 단기하면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고요. 장기하면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전부 다 뭐라고요? 총액 표시다. 유동성 배열법이다. 잉여금 구분을 해준다. 그 다음에 통합계정을 표시해준다.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요? 1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계정 과목이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계정 과목의 구성 요소가 뭐뭐 있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먼저 계정 과목에서 자산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산은 금방 얘기했지만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고 얘기하지요. 간단히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자산하면은 재화,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재화와 채권을 합한 거를 우리는 총 재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재화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것 중에서 현금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재화라고 얘기한다면, 채권은 뭘 얘기해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화와 채권을 합해가지고 총 재산인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일명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라고 얘기할 때,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아까 얘기한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가,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요? 비유동자산이다. 그러니까 현금의 회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유동자산, 현금의 회전이 느리게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비유동자산일 때, 유동자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당좌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다. 그래서 이론 시험에 다음 중 유동자산 합계가 얼마냐 그러면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을 합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당좌 자산, 그럼 유동자산에 당좌와 재고 자산이 있을 때 당좌 자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언제나 현금 동원이 가능한 자산, 즉 판매 과정을 걸치지 않고 언제나 현금 동원이 가능한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 그런다면, 재고 자산은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뭐 그렇게 애울 필요는 없어요. 자, 유동자산의 뜻만 알면 됩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여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있어요. 혹시 자격 시험에 개정 과목을 당좌 자산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은 프로그램에 개정 과목 적요 등록 가서 눌러보면은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이 코드별로 쭉 나와요. 101번부터 뭐 145번까지 나오기 때문에 애울 필요 없고요. 다만 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유동자산에는 당좌 자산이 있고요. 당좌 자산은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판매 과정을 걸치지 않고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뭐예요? 통화표시라고 얘기했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갖다 작성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 합해서 통합계정으로 보고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뜻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현금을 뭐를 가지고 현금이라 그러냐면 현금은 통화를 현금이라고 얘기해요. 통화는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폐나 주화를 우리는 통화라고 얘기하고요. 요 통화를 갖다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을 바로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증권입니다. 즉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현금을 대신해 쓰는 통화 대용증권에는 자, 오늘 간단히 합시다. 세 개만 기억해요. 자, 타자송이 있다. 통화 대용증권에는 타자송, 타는 뭘 줄인 말이냐? 타인 발행수표, 자는 자기압수표, 송은 송금수표, 타인 발행수표, 자기압수표, 송금수표라는 말이 있더라도 뭘로 처리하라고요? 현금으로. 이때 수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수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돈,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면 도난과 분실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표를 이용하는 거지요. 이 수표를 갖다 이용할 때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수표의 발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수표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표 발행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당당, 분계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놔요. 당당 유동현, 당당 유동현을 기억하는데, 우리 회사가 수표로 거래처에 결제하는 걸 당점이라 그래요. 당점 발행 수표는 개정 과목을 당좌 예금으로 분계를 해주고요. 유는 너가 우리한테 수표를 발행하는 걸 동점이라 합니다. 동점은 타인 발행 수표 뭘로 해주라고요? 현금. 그래서 언제나 수표 발행은 당당 유동현. 자, 이걸 기억하면서 현금이라는 건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요? 통화 대용증권 타자송도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여기 중요합니다.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 3개월은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언제나 현금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 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현금성 자산이라 되고요.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가면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1년이 넘어가면은 장기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자, 당좌예금이라는 건 우리가 대금 결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당좌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하거나 예금한 걸 찾는 걸 뭐라고요? 인출할 때 발생하는 걸 당좌예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예금이라 합니다.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단기 금융자산을 볼까요? 자,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이러한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거고요. 꼭 알아둬야 될 거, 단기 매매증권, 시험에 잘 나오지요. 단기 매매증권이란 요 말이 들어가면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간 우리가 보유하는 자산을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얘기할 때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을 갖다 구입 시는 언제나 단기 매매증권으로 우리가 붕괴를 해줄 때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붕괴할 때는 항상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리할 때는 수수료는 별개로 처리해줘라.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자금 운영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갖다가 구입이나 처분을 하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자, 단기자 붙은 건 다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 돈을 뭐라고요? 대여금. 빌려오는 돈을 뭐라고요? 차입금. 이때 기간이 1년 이내는 뭐라고요? 1년 이내는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수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을 뭐라고요? 단기 대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대여금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 꼭 알아둬야 될 거 매출채권. 별표시 하나 해놔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뭐와 뭐를 더한 거냐면, 자, 우리가 신고,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통합계정인 매출채권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매출채권은 뭐와 뭐를 더한 거냐면 외상매출금에다가 받을 어음을 더해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 그러고요. 매출채권 말고 또 뭐도 있냐? 기타 채권도 있습니다. 기타 채권은 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 선급금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기타 채권이라 그러고요. 매출채권의 반대는 매입채무가 됩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더해가지고 매입채무라 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면 잘 나와요. 매출채권이 뭐라고요? 외상매출금
더하기 받으럼. 기타 채권이 뭐라고요? 당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더한 거. 매입 채무는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이다. 자, 이때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상품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지요. 제품은 자사에서 생산해서 완성한 제품을 제품이라 합니다. 그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게 되면 제품 매출이 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이걸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러고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때 같은 외상이라도 요 미수금을 알아야 돼요. 자, 미수금. 자,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 이외에, 그러니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닌 좀 전에 했던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건물, 토지, 자동차를 팔고 돈을 못 받았으면 뭘로 잡아주라고요? 미수금. 같은 외상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급금 알아야 됩니다. 선급금은 자, 물건을 우리 구입할 때 보통 계약금 10% 먼저 지급하지요. 선 지급하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자, 매출에 따른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입할 때 선 지급하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반대로 이번에는 재고 자산을 알고 넘어갑시다. 재고 자산은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고 자산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상품이 있죠. 상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품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가져오는 걸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사무용품을 갖다가 미사용 상태를 우리는 소모품이라 그러고요. 사용하면은 소모품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제품은 뭐냐? 반제품은 어차피 전산회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반제품이란 자,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을 반제품이라 합니다. 판매가 가능 중간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 모여서 완제품 만들잖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을 반제품이라 그러고요. 원재료라는 것은 원료나 재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원료나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제공품은 생산 과정에서 있는 재화, 다시 말하면 미완성품,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미완성품, 공정 중에 있는 완성되지 못한 걸 제공품이라 그런다면, 제품은 뭐를 얘기해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제조해서 만든 완제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완성품 봐요. 완성품은 제품, 중간 제품은 반제품, 제품 만들 때 사용 소비되는 거 원재료, 외부에서 띄어오는 거 뭐라고요? 상품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요거 출제 많이 나오죠. 공송품을 알아야 됩니다. 공송품이라는 건 불합격품을 얘기해요. 자, 불합격품, 제품을 만들다가 불합격된 거를 공송품이라 그러는데 이론에 잘 나와요. 정상공소는 어쩔 수 없이 작업 진행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얘는 원가에 가산합니다.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주는 거고, 자, 비정상 공소는 뭐냐? 자, 이거 불합격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불합격이 발생한 겁니다. 얘는 경비 처리합니다. 뒤에가 배울 건데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시험 나올 때는 정상 공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면,
정상 공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품을 뭐라고요? 공손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